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48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뉴저지의 냥이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이입니다. 정치농장 시작할 때 항상 뉴저지의 날씨를 물어보는데 오늘은 냥이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날씨 어땠어요? 예, 지금 허리케인 에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 저곳에서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라고 있습니다. 이 해안선을 네, 보면 가봤어요. 그러세요. 맨 끝쪽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 섬들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모래가 쓸려 나가는데 집을 자꾸 져요. 거기에다가. 왜냐면 별장 지면 멋있잖아요. 그 바로 저, 바닷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기둥 높이 해서 집을 지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침범하면서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집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큰 허리케인이 안 와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못 짓게 하는데 이미 지은 사람들은 또 그 투자를 했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한다고 또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몇십만 불씩 다 투자를 해서 거기다 집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막 모래를 갖다 퍼날르고 막 그래요. 거기 도로가 없어지면 또 도로 공사해주고.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곳이에요. 그 집주인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온난화되면서 계속 물은 침범이 되는데 이번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하게 침범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 바깥쪽 해안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집들은 뭐 쓸려 나가기도 하고 지금 뭐 도로가 침수되고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거기로부터 한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에린이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꺾이지 않고 직방으로 오면 저도 큰 문제가 될 텐데 꺾인다고들 예측하니까 그러길 바라면서 저는 가장자리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뉴저지도 조금 네. 허리케인 영향이 있는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 뉴욕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허리케인 속에 무슨 뭐 제가 보낸 선물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 선물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뉴저지, 뉴욕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날씨 얘기 전해드렸고 이제 9월에 허리케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연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뭐, 다 한국의 방송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해외 동포, 미주 동포로서 느낀 점,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이런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권력이란 역시 없다라는 거를 요즘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12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이 김건희 아직도 많은 신문에선 여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고 지금 여러 차례 세 번째 특검 조사, 소환 조사를 지금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현재 구속 기간이 연장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추가 연장 이 상태로서는 지금 돼 있는 특검에서는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기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또 제가 듣기로는 추가되는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내용은 공천 개입하고 주가 조작, 그리고 또 통일교 청탁,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건들은 거의 모든 증거가 이미 다 특검 측에서 갖고 있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이는 걸 보면은
이 김건희는 여전히 자기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직자들한테나 기소될 수 있는 그런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보다도 더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했던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이 김건희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감옥까지 가고 그랬는데 김건희만 제대로 검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이제 계속 범죄 사실을 증거를 갖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대선에 나왔을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58차례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 그 대가로 또 특정 인물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거든요. 이 건은 단순히 김건희 개인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거대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범죄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되게 전개될지 좀 되게 관심도 가고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은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식을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황 청탁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요. 뭐 서희건설이라는 김건희의 측근인 그런 건설회사에서 뭐 고가 시계, 뭐 브로치, 귀걸이 등을 수사했다는 자수서가 지금 확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희건설이 그 김건희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보려고 아마 많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 했었나 본데 이제 와서는 이제 김건희가 더 이상 그 힘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진실을 다 얘기하고 가능하면 좀 중재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지금 세 가지를 중심으로 특검이 진행을 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거의 학습시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가 휘었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그 최상병 특검 진행했던 건 거기에도 김건희 영향이 있고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 진짜 엄청난 거의 모든 그 분야에 거쳐서 정말 해묵을 결심을 하고 정권을 가졌고 그리고 참 열심히 모든 것에 관여를 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마디로 다 두 눈을 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했었던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어요. 예, 뭐 미우새 방송에서 옛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전부터 저는 많이 얘기했고, 그건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서울에 옛날에 그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돈 굴리고 이러면서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다가 검사 끼고 판사 끼고 뭐 해가지고 경찰 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최은순 김건희만이 아니라 상당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죠? 중에 하나고 윤석열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알지만 그 피의자 잡아가지고 형량 따져가지고 뭐 거래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혀 뭐 의회와 뭐 사법부, 행정부 이런 거를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고 전 그야말로 대선 전부터 난 얘기를 했고 딴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와 이 편견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과가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 거죠.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뭐 5, 6년 전부터 알았는데 뭐 이렇게 될 거. 다만 그 규모만 생각보다 더 컸다는 뿐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유권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뭐 유권자들이 다 할 수는 없죠. 다 자기 생활에 바쁘니까.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진짜 기본적인 소견만 가졌으면은 그렇게 안 뽑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나간 일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고 남겼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건진 법사인지 누구가 갖고 있던 돈, 은행이나 네, 이쪽에서 뭐 직접 나온 빳빳한 새 돈들 뭉칫돈 거기에는 이제 띠가 네, 있잖아요. 거기에는. 네, 네, 예. 저도 가게에서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은행에서 직접 아주 그냥 그 새 돈 냄새 있잖아요. 완전히 막 프린트 냄새하고 네, 반듯반듯하게 나오는 거, 뭐, 손이 베죠, 잘못하면. 손이 베요. 그거 잘못에다가. 예, 그 띠를 이렇게 신입사원이지, 신입검사가 다루다가 잊어버렸다고 그런 걸 보고, 이게 완전히 검찰들이 아직도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나? 자기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 띠지를 잊어버려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야, 아직도 안 끝났구나. 곳곳에 아직도 검찰의 권력, 그 꿈을 갖고 있는 또 극우 세력의 그 힘을 믿고 있는 세력이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네, 아직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 전환길이라고 그 역사 학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의심스럽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막말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작은아마 그 세력들,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빨리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이 아니, 전 들어요. 이것도 이런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역사 강사잖아요. 이 사람은 그쵸? 역사를 가리키긴 하지만 주된 거는 역사의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지선다에서 무엇을 잘 뽑을 것인가 요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역사의식도 있고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른 뭐 후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정치 경력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토론에도 참여하고 법 뭐 국제관계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다 무시되고 학교 입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을 찍어야 되는가를 업으로 삼던 사람이 이 당의 의견을 장악한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아요. 윤석열이 형량 따져가지고 그걸로 뒷거래하거나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잖아요. 국제관계도 역사도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철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하고 형량 따지는 것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전환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힘이라면 적어도 제1야당인데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제1야당에 어떤 그 많은 정치 철학이나 교수,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번 찍는 게 답이고 2번 찍으면 틀리고 뭐 수학 능력 검사에서 어떻게 점수를 더 맞출 것인가 그런 거 하던 사람의 말에 휘둘린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국내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또 미국 뉴스 이 한국 소식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가만히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다가 연방 군인들을 보냈어요. DC도 하나의 디스트릭트 업 콜롬비아 이거는 하나의 주나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별도 이것도 주나 한 지방이에요, 마찬가지죠. 지방. 뭐 우리 네. 노스캐롤라이나나 뉴저지처럼 한 지방인데
그런 주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네.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명확한 그 뭐 비상사태가 아닐 때는 보내면 안 돼요. 근데 범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법부, 그 지역의 로 인포스먼트, 뭐 경찰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지. 뭐 근데 왜 자꾸 연방 군인을 왜 보내냐고.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가 연방군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범죄율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도표에서 보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뭐 2013년, 15년 이렇게 굉장히 높다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에 잠깐 올랐다가 2024년, 2025년 점점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연방군을 보낸다고 하는 이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군을 이렇게 자꾸 보내면 뭐가 돼요?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연방군은 예. 권력을 좀 과시하고요. 그렇죠. 외국과의 전쟁 중에 연방군을 보면은 뭐 아이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구나. 하지만 지금은 범죄율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막 군용 차량을 탱크 이런 게 들어와가면서 막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면 시민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거 누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군인들을 보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집회 시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인권 유린이고, 잘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군인들과 이런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겠죠? 네. 그냥 놔두면 충돌하는 거. 이거는 충돌을 야기시키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 보세요. NPR 뉴스죠. 오늘 아침 소식입니다. 이 장갑차, 군인들의 장갑차는 전쟁에서 폭발물이 퍼졌을 때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장갑차들이에요, 이게. 험비. 아시죠? 네. 근데 이런 차가 DC에 와서 폭발물이 있을 수 없고 민간 차량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 시민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네요, 크게. 자,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연방 군인들을 이렇게 지역에 보내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충돌시키게 하는 거는 정말 또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대통령 생각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죠, 바로. 왜? 윤석열이 군인을 투입했잖아요, 의회에다가 결국 막판에. 네. 왜? 계엄 왜냐면, 선포하기 하려고. 예, 네. 김건희, 윤석열, 그 뭐 명태균 나오면서 이제 막판에 몰릴 대로 몰렸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남은 건 네. 탄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 영구 집권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비상계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트럼프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지난번 일기 끝나고 나서 어떨 뻔했어요, 트럼프. 별변했죠. 완전히 뭐 이제 다 네. 판결 유죄받고 뭐 재산 다 네, 뺏기고 네. 막판 벼랑까지 갔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트럼프의 심정 여기서도 물론 지금 이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못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은 지난 일기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안다. 미주에 사는 한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윤석열이 바로 그런 벼랑 끝에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지금 네. 똑같거든요. 벼랑 끝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결국엔 나중에 연방군으로 다 장악을 하고 초헌법적인 권력을 발동해서 뭔가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그때가 되기 전까지 아주 충실히 해먹을 결심을 또 하는 걸 거고요. 해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다음에 정권 연장 안 되면 이 사람 이제는 지난 일기 끝나고 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앱스틴 뭐 파일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일기 때 하다만 것들 다시 다 네.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탄핵당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텍사스는 아무래도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단 말이야. 이거를 제리맨더링 해가지고 선거구 조작을 해서 그 5명 민주당 의원 하나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선거구 그래서 조작은 다, 예. 예, 선거구 민주당 조작은 의원들이, 아시죠? 선거구 예, 조작은. 예. 한 구에, 지금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뭐 삐까삐까해.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공화당이 훨씬 유리하도록 그 민주당 사람들을 다 뭉쳐버려가지고 한 구에 다 몰아넣어. 그래서 거기는 한 명만 당선시켜, 민주당 의원을. 나머지는 다 공화당 의원 당선시키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5개는. 그거는 이제 뭐,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자, 이게 이제 제리맨더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디스트릭팅이라고 합니다. 선거구를 조절하는 건데 이게 2019년도에 이런 일들이 잦으니까 이건 민주당, 공화당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 스프링 코트에다가 물어봤더니 스프링 코트는 선거구는 10년에 한 번씩 바꾸긴 바꿔야 돼요. 양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각 아니, 인구가 지역구마다 이동이 있으니까, 예, 왜냐면 이동이 있으니까 인구도 네, 이동이고 왜냐면 컨그레스맨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건데 그 지역의 인구 구성도 달라지고 뭐 소득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인구수가 어떤 지역구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면은 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권한이 주지사와 그 주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네, 하긴 하는데 그게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이 유리하게 해버리는 거를 이거를 명확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방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판단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마음 사실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2019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텍사스의 주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구 조정해서 다음 총선 때 2026년 총선 때 연방 하원 민주당 의석수를 5수 줄이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텍사스 주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카고, 뉴욕으로 갔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의결 정족수가 돼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못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딴 주로. 네, 그러니까 또 주지사는 이 선출직 주의원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뭐 벌금을 물린다, 뭐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엄벌을 해가면서 지금 그동안 싸웠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화당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환기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는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하겠다 똑같이 당연하다. 그 대신 우리는 이런 선거구 조정을 전체 주민의 투표에 붙여서 찬성을 얻은 다음에 민주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트럼프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뭐 이러면서 대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텍사스에 일어나고 있는 선거구 조작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각 지역에 자꾸 또 이민 단속한다고 자꾸 연방군을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한 일례입니다. 자, 또 하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 선거 때 어땠어요? 이 이스라엘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자기가 당선되면 그 다음 날로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종전한다 그랬죠. 예.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에서 지난 월요일 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기 전에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장 시스파이어 휴전 협정에 푸틴이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생각하고 있다 이랬는데 회담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이거 휴전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듣고 보니까 뭐 이러면서 180도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시는 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제일 아랫분에 계신 분이죠. 이분하고
시카고 대학의 존 메어슈마이어 이분은 정치 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이 두 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세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얘기해요. 그 영국 시대부터 제국주의가 횡행했지 않습니까? 영국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영국 네, 제국주의가 한 것이 그냥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 나라들 가가지고 그냥 무력을 써서 정권을 바꾸고 레짐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미국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민주당, 오바마, 바이든, 뭐 부시, 트럼프 할 것 없이 그 기조는 변할 게 없대요. 똑같은 방식을 쳐서 난민이 어디니 가서 다 외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무력과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버리는 전략으로 계속 나간다. 그게 바로 가자에서도 나오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나가는 거다. 처음에 우리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네,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그것 그쵸. 때문에 야 평화로웠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냐 해서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성원을 보내고 푸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 네, 어쨌든 외교적으로 왜 푸틴이 너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냐?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꼭 푸틴만 욕할 게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이 제국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중립적이었대요. 러시아로서는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과 나토의 공작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갑자기 러시아는 나의 적, 이렇게 적국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고 러시아는 고립감을 느끼는 거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고립하고 우크라이나도 미사일과 미군들이 오기 시작하면 코앞에 그렇게 나토를 확장하지 말라고 애원을 했건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우리도 그렇죠. 몰랐죠. 그렇게 된 거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막다른 골목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난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 다음에 머릿속에 관념. 아, 러시아는 옛날 공산국가니까 나쁜 나라니까 쟤들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 미국은 우리가 알기에 좋은 나라니까 무조건 좋은 일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레짐 체인지를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갑자기 시온주의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강제로 꾸겨 넣고 거기부터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 차츰 죽여나가고 지금도 가자 스트립이나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을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네. 결국에는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절대로 공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죽인다예요, 죽인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정권 바꾼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미주 한인들은 이걸 알고 이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무서운 미국의 본질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언제 한순간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번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이렇게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러 가지 미국 정치 상황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양희님 소감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최근 뉴스를 보면서 거기 나온 말들을 보면서 약간 참,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이제 벌써부터 종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종전이 되면 갖고 올 경제적인 효과, 거기에 어떤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거며, 그게 엄청난 몇 조에 달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버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일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쯤은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그냥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게 언제쯤 끝날까?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 아마 끝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암담하게 느껴져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워메리카 2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 토론을 좀 했거든요, 몇 분이.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미국이 이렇게 제국주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국이 1등 돼가지고 우리를 다 지배하고 한다 하는데 아니면 러시아 푸틴이 이제 세계를 장악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꼭 이 세계가 꼭 한 나라가 다 지배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지 않게끔 문명이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엔 기구라든가 이런 외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굉장히 했기 좋은 것 때문에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아, 미국이 놓치면 결국엔 우리는 지배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명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원주의, 여러 국가가 공동적으로 힘도 세지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앞날을 위해서 우리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미국 정치농장 440 하루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